어제 나경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일컬어서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요. 맥락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젤리스의 가치 실천 관점에서 이 발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나경원이 정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정치 외적인 어떤 것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정치적인 방식으로 관철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시각에서 국회의원들이라거나 대통령이라거나 여타의 정치가 일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문재인 정권이 조선의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그거는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촛불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라고 하면서 촛불혁명 정부를 자임하고 있죠. 물론 그 공식적 자임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완전히 믿기는 어렵겠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롯해서 일련의 정책들을 보게 되면 촛불 다중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대자본의 이익에 부합하고 대자본의 이익을 중심에 놓으면서도 그 이해관계의 관철이 어떻게 중소자본이라거나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해치지는 않으면서, 즉 대자본의 이해관계와 여타 사회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충돌하지는 않게 만들면서 대자본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관철시켜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정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삼성과 같은 한국 대자본의 수석 대변인일지는 몰라도 조선의 국가자본을 대표하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여튼 김정은을 뺀다 하더라도 북한의 국가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경원의 발언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정세 속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매파, 특히 미일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수석 대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경원이 자신의 말은 외신 보도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외신이 블룸버그 통신이고, 블룸버그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언론이죠. 그리고 그 발언이 나온 맥락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협상이 큰 소득 없이 끝이 난 상황에서 바로 이 기회를 틈타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것을 꺼려하는, 싫어하는, 거부하는 어떤 세력, 그러니까 전쟁 옹호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수석 대변인이 바로 나경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남북 간, 미북 간 전쟁 상태의 지속을 원하는 세력들이 있고, 바로 그러한 그 호전적 분위기 속에서, 전쟁 상태 속에서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사회 집단이 있고, 그러한 가치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세력들이 엄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목소리가 나경원의 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표현되어 왔고,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평가도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아래로부터의 시민들과 민중들의 항쟁을 폭도들의 폭동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름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집단의 목소리일 텐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집단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바라봐야 될 이유는 여기에서 생긴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 안젤리스의 그 가치론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가치 법칙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이 문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맥락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 법칙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그 현상에 대한 분석은 칼 막스가 자본론 1권 1장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한 그 작업을 가리킵니다. 자본론에서도 가장 어렵고
읽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일장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본론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게 힘이 들고, 그 가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고도의 그 지적인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의미이겠습니다. 막스가 1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여기서 다시 되짚어 나갈 수는 없고, 부르주아 사회는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상품들의 가치는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척도에 의해서 측정된다 라는 그 결론을 막스는 끄집어내는데, 이거를 자본론 1권 1장은 논증하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그거를 출발점으로 삼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리스는 막스가 가치 법칙이라는 말을 별로 쓴 적이 없고, 엥겔스는 이제 쓴 적이 있지만은, 그 가치가 법칙처럼 그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법칙과 가까운 그러한 방식으로 가치가 규정되게 되는 그 메커니즘을 분석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 상품의 가치를 규정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 시간이 단지 자연적인 어떤 시간이 아니라 노동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투하된 노동 시간이 무조건적으로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품 생산자들 사이의 비교와 평균화를 통해서 그 각각의 생산자들은 특정한 상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에 그 기술 조건이라거나 숙련도라거나 혹은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자 집단의 조직 정도라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이제 다른 수준의 시간을 그 상품 생산을 하는데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 다양한 수준의 노동 시간들이 시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교환되고 유통되면서 평균화되어져 가지고 한 상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적으로 평균화된, 그 평균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가치를 결정한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그러니까 영어로는 socially
necessary labor time 이라서 그것의 첫 글자만을 따가지고 SNLT라고 부릅니다. 이 SNLT가 그럼 모든 시대에 타당한 가치 척도이냐?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본론에 몰입되어 가지고 그것을 읽다가 보면은 막스의 논정 과정이 워낙 정치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도 그랬고 또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을 줄 만큼 SNLT를 가치 척도로 도출해내는 그 과정이 되게 이제 정교합니다. 그런데 막스는 어디까지나 자본론의 첫 줄에서 부르주아 사회의 부는 상품들의 더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상품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자본주의 사회,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가치 척도, 부르주아 사회에서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측정되는가를 논한 것이지 부르주아 사회 이전이라거나 이후에 가치가 무엇을 척도로 삼을 것인가를 논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SNLT,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가치 척도임을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제한된 시기에만 타당한 척도로서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막스의 자본론 1장에서의 서술은 우리한테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경제적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경제 공간에서 노동력이 사고 팔리고 기계가 사고 팔리고 원료들이 사고 팔리고 라고 하면서 공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것들이 이제 결합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결합 속에서 상품을 생산했을 때에 필연적으로 그 경제적 그 사고 파는 경제적 교환 행위 속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어 나오는 가치 척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또 실제로 이 가치 법칙을 경제 법칙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오늘날의 그 막스 자본론이 정치 경제학 텍스트가 되어가지고 대학 사회에서 경제학과의 교재로 사용이 되면서 더더욱이나 이제 그런 관념, 가치 법칙은 경제 법칙이다 라고 하는 관념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막스의 자본론을 정치경제학 텍스트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정치경제학 텍스트 이전에 막스는 자본론을 바로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분과 학문에 대한 비판으로서 작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가치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규정되어 나오는가를 자본론이 서술했다 하더라도 그 서술 과정의 행간에는 그 가치법칙에 대한 비판, 가치법칙에 대한 역사적 제한, 이게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리 클리브는 자본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원제는 Reading Capital Politically인데요. 자본을 정치적으로 읽기인데, 이 책에서 politically, 그러니까 가치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읽을 필요를 제안합니다. 이거는 가치법칙이 경제적으로 읽혀온 그 독서의 관습에 대한 비판이죠. 물론 그 책에서는 경제적 읽기 외에 철학적 읽기가 있어 왔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하고 그 두 개를 동시에 다 비판합니다만, 여기서는 우선 경제적으로, 정치경제학적으로 읽어온 그 측면을 문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에서 상품들의 이제 교환이 있었는데, 그 상품들의 교환이 그 상품들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투하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측정되었을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등가 교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등가성이 지금 거듭 말하고 있는 가치가 같다라고 하는 것, 가치가 A와 B가, A 상품과 B 상품이 같음을 측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이제 SNLT라는 건데요. 자본주의에서의 SNLT,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척도로 정립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환을 이야기할 때 핵심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여러 유형의 상품들 중에서도 특히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품으로 등장해서 시장에서 임금을 받고 판매되는, 즉 노동력의 교환을 자본주의의 아주 특유한 현상으로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노동력이 교환된 적이 없습니다. 노예들도 자기 자신의 노동을 등가적으로 교환한 바가 없고, 농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노동력을 등가적으로 교환한 바가 없죠. 오직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자만이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을 받고 등가적으로 교환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 노동력, 정신적 노동력을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고 있고, 이것을 삶의 보편적인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은 언제든지 무언가를 대가로 받고 교환되어 온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또 팔지 않으면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져서 생계 자체가 막연해져 버리는 이러한 이제 현실하고 이 관습이 맞물리면서 노동력은 판매되는 것이다, 판매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공고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노동력이 교환되기까지, 노동력이 교환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기까지의 과정에 우리는 시초 축적이라고 하는 역사적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안젤리스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 역사적 단계가 자본주의 초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동력을 내가 팔아야 되겠다, 팔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까지는 노동할 수 있는 조건, 노동 조건, 즉 노동 수단들, 노동 대상들이 나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봐야 되는 거고, 나로부터, 나인 노동력으로부터 노동 수단과 노동 대상들의 분리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이고 정치적 과정이고, 거기에는 엄청난 폭력이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폭력에 의해서, 강권력에 의해서 나와 노동 대상 및 노동 수단들의 이 분리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는 거죠. 만약에 나인 노동력을 생산수단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이 강권력을 배제한다면, 노동력인 내가 노동수단들하고 직접적으로 결합되고 교환이라고 하는 매개를 거치지 않고 내가 생계의 수단들을 생산해 나가는 것은 용이하리라는 것이죠. 노동력과 노동수단의 이 분리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폭력의 존재야말로 교환이라고 하는 경제적 현상이 매일매일 되풀이되도록 만드는 전제 조건이고, 이게 이제 잘 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경제적 과정의 배후에 숨어 있거나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인식하기가 힘든 거죠. 이렇게 말하고 나면 교환이라고 하는 경제적 행위는 사실상은 노동력을 노동수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정치적 힘, 그 정치적 폭력에 의해서 조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과정이 정치적 과정 위에 사실은 얹혀 있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적이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시초 축적 과정에서의 이 분리와 동일하게 지금의 자본주의 현실에서도 바로 이 분리를 재생산하는 여러 기구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가 담지하는 합법적인 국가 폭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근데 군대라거나 경찰, 또 감옥, 수용소, 정신병원, 이런 것들이 다 이 분리를 노동력과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분리, 노동력과 노동 대상 및 노동 수단의 분리를 지속시켜 나가는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금 어떤 것이 물리적인 분리 장치들이라면 법률이라거나 대학, 학교, 또 교회, 이런 것들은 이 분리를 정당화하는 관념적 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술도 이러한 역할을 떠맡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력의 판매가 생존 조건이 되면 교환은 삶의 규칙 혹은 규범 혹은 규준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이 분리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그 장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 장치와 정신적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체 내부의 장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노동과 비노동을 분할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노동력 중에서, 활동력 중에서
어떤 거는 자본에게 판매될 수 있게 하고, 어떤 거는 판매되지 못하게끔 평가 절하를 해서 노동과 비노동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장치로 작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성과 여성을 분할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남성 노동력은 판매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여성 노동력은 판매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가사노동의 형태로 가정에 묶어놓고 무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실업자와 취업자 사이의 구분도 유사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실업의 존재, 실업자의 존재가 취업자에게는 항상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다. 즉,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오늘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도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내가 상시적으로 내 노동력을 팔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띄엄띄엄 임시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즉 간헐적으로 노동력을 팔 수 있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안심이 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다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아까 언급했던 국가 권력이라거나 감옥이라거나 수용소라거나 병원과 같은 형태들, 또 법이라거나 학교와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관들, 지금의 매스미디어들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노동계급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이 분리의 기구, 교환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노동력과 그 노동 대상 및 수단의 분리 장치라면, 바로 남성과 여성을 분할한다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할한다거나 실업자와 취업자를 분할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노동계급 내부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 분리의 장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본주의적 주체성으로 매일매일 생산되고 재생산되죠. 그렇게 해서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라고 하는 그 교환 과정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공통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주체로 우리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걸 내면화시켜서 그 자본주의적 주체성으로 되는 정도만큼 자본주의는 순탄하게 굴러갈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그 주체성, 그러한 주체성, 자본주의 주체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정도가 강한 만큼 자본주의는 또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그 측정의 척도가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경제적 척도일 수 없고 정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조건 지워지고 있는 척도라는 것. 그것이 경제적 얼굴을 띠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실 그 배후에서는 피가 뚝뚝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이제 가치법칙에 대한 독해를 정치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법칙은 정치법칙이기도 하다는 거죠. 결코 경제법칙으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봤는데요. 경제적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치적 관계이다. 경제적 생산관계는 정치적 관계의 경제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안젤리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은 객관적 척도가 아니라 흡수의 유형이나 강도, 강렬도 이며 적대적 가치 실천들의 맞물림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은 순수하게 객관적인 것이지 않고 정치적인 투쟁들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것이고, 그 투쟁의 내용은 적대적인 가치 실천들이고, 그것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소위 가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즉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에 의한 가치 규정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라고 묻는다면, 자본순환에서 화폐가 상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노동 과정에 투입해서 다른 상품들, 그러니까 C 프라임을 낳고 이게 이제 판매가 되어 가지고 M 프라임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MC에서 생산 과정을 거쳐 가지고 CM 프라임으로 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 C와 C 프라임 사이, C와 C 사이 이 생산 과정에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창조적 작업들이 전개되는 것이죠. 이 C와 C 사이의 생산 과정을 안젤리스는 화폐 형태의 가치 흐름이, 그러니까 M과 C의 교환 과정이 행위의 흐름으로 직접 노동이 이제 전개되는 것이니까요. 노동이라는 활동이, 그 노동력의 사용 가치인 노동이 전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행위 흐름으로 바뀌는 장소이고, 이곳에서 이제 지식이라거나 에너지 혹은 정동 이런 것들의 상호 관계가 난류처럼 이렇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 난류가 바로 갈등하는 사회 실천들 사이의 투쟁을 반영을 하는데,
뭐 사이에 투쟁이냐면은 화폐 흐름을 극대화하려는 가치 실천하고 먹고 입고 자고 문화생활하는 등의 이 삶을 행복한 삶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가치 실천 사이에 싸움이 이 속에서 이제 전개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흐름, 즉 화폐 흐름을 극대화하려는 가치 실천하고 삶의 과정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가치 실천 사이의 그 충돌이 자본 우위로, 즉 자본이 노동을 종속시켰을 때 화폐 흐름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 가치적인 승리에서 이 싸움에 승리해가지고 삶 과정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 흐름을 종속시켰을 때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재생산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격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도 중요한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기회에 다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지자본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치 법칙의 종말이라거나 소멸이라거나 최소한 위기라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의한 그 가치 측정이 어려워졌거나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막스주의의 등장 이후에 굉장히 널리 확대되었는데 정말 그러한가를 안젤리스는 묻고 바로 가치 법칙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 따르게 되면 가치 법칙의 종말이나 소멸이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점만 조금 더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법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척도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 과정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들이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치 법칙의 그 종말이나 소멸이나 위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소위 그 비물질 노동, 인지 노동, 창조 노동 이런 노동들이 육체 노동이나 물질 노동, 산업 노동과는 달리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지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제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를 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디어는 뭐 샤워를 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뭐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떠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라고 불릴 수 없는 그런 시간대에 인지적인 작업들은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그러므로 24시간 내내 인지노동은 수행된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죠. 그러므로 어떻게 이제 이걸 측정할 수 있겠느냐. 비물질 노동이나 인지 노동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안젤리스는 분명히 인지 노동, 비물질 노동, 창조 노동이 노동의 지속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양적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노동시간의 양적인 측정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법칙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치법칙을 경제법칙으로 이해하면서 시장 속에서 노동의 지속시간, 물론 그게 사회적 평균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풀링,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조정이 되지만, 어쨌건 노동의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법칙으로서의 가치법칙을 경제법칙으로 이해할 때에 경제적 객관성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경제적 객관성이 가치법칙의 본질이 아니라면, 달리 말해 가치법칙의 본질은 바로 노동력을 교환, 즉 자기 노동력을 판매해야만 생존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 질서, 바로 그러한 질서를 조직해내고 있는 정치적인 힘에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게 되면, 가치법칙의 본질은 노동을 하게끔, 다르게 표현하면 노동력을 판매하게끔 강제하는 노동 강제의 법칙인 것이지, 노동시간에 의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 강제와 노동 지속은 무관하냐면 그건 아니죠. 노동력을 팔도록 강제하고 그 판매된 노동력이 지속되게끔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두 개의 단계인데, 노동력을 판매하도록, 즉 교환 과정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산수단을 생산자인 노동자와 분리시키는 사회적 폭력이 이 분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판매된 노동력이 노동으로 나타나서 노동이 지속되게끔 만드는 것은 공장이면 공장, 사무실이면 사무실, 쇼핑센터면 쇼핑센터, 이런 것에서 감독관이라거나 사장이라거나 이렇게 그 노동시간을 기록하게끔 만드는 출퇴근 장부, 디지털 장부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독, 감시를 통해서 노동이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노동 강제와 특정한 노동 공간에서의 노동 강제는 상호 연속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정치적 힘, 가치 실천들의 투쟁, 계급 투쟁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럼 비물질적 노동, 인지노동에서 이들 노동 강제와 노동을 강제하는 사회적 힘과 작업장 힘. 근데 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노동의 경우에는 그냥 삶의 공간하고 일치하니까 그 일상 생활 세계 속에 그 강제력 하고를 이 인지노동에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 인지노동 역시도 사회적인 척도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젤리스는 공무원들이라거나 학교 교사라거나 의사, 간호사 등의 사례를 드는데요. 이 공무원들의 경우 소위 그 표준, 어떤 그 달성해야 될 그 표준을 공무원들에게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이 표준을 이제 지키지 못할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감봉당한다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이제 해고를 당할 수도 있겠는데 정직이 있을 수도 있고 정직, 감봉, 해고 등등의 이제 다양한 처벌 규정들이 있어서 바로 주어진 표준의 달성을 혹은 준수를 국가기관이 공무원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병원에서도 병원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지표, 환자들의 이제 수라거나 그 A 병원, B 병원 각각의 병원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이제 평가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 의사나 간호사가 지켜내야 될 표준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표준, 그러니까 척도이죠. 척도에 맞추기 위한 고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비록 객관적인 방식으로는 측정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의사의 치료 활동이나 간호사의 간호 활동들은 그 활동의 질이 서로 비교되어지고 그 비교는 특정한 지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지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 그 병원이 감당하는 최악의 처벌은 파산인 거죠. 그러니까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하는 것을 의사나 간호사들은 병원장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듣게 되는 것이고 그 표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 말하자면 비물질적인 노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 간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직원들, 교수면 교수, 교사면 교사들의 활동들이 서로 비교되어지면서 평가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교육 활동은 특정한 척도 아래에 놓여지게 되는데, 바로 이게 가치법칙의 본령인 그 노동 강제, 사회적 강제와 작업장 내 강제라고 하는 노동 강제가 비물질 노동, 인지 노동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물질 노동의 출현이라거나 비물질 노동이 그 부가가치 생산의 중요한 그런 수단으로 등장한 현실에서도 가치법칙이 끄떡없단 말이냐 라고 이제 우리가 안젤리스의 생각에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비물질 노동이나 인지 노동이 가치법칙에 종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자본주의에서 확립되어진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그 척도가 비물질 노동의 등장으로 인해서 교란을 맞을 위험성은 더 커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의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 그러니까 막스가 자본론에서 논정하고 있는 그 척도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띠고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척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객관적이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 정도인데요. 비물질 노동에 주어지는 척도로서의 소위 임의적 어떤 표준, 주어진 표준, 주어진 지표, 혹은 평가, 등급, 이러한 것들하고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을 한번 견주어 보면 결국 이 주어진 지표라고 하는 게 사회적 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고, 양자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측정 가능하고 그래서 객관적인 양적 척도에 비해서 비물질 노동에 주어지는 척도는 임의적인 성격을 갖고, 또 무엇을 얼마만큼 달성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이 외부적이고 명령적인 척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공장노동에서도 오늘 조회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산해내야 될 생산 수량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지표로서 그 성과치를 주지만, 그것이 가치의 직접적인 척도는 아니고,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가치 척도가 더 근원적인 것으로 기능하지 않았습니까? 주어진 목표
양이 이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런데 비물질 노동에서는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양적 척도가 약해진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임의적인 척도가 명령의 방식으로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척도에 대한 어떤 교란 현상은 훨씬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큰 교란은 자본에 대해서는 아래로부터의 공동체가 제기하는 교란이죠. 그게 노동 공동체일 수도 있고 비물질 노동의 경우에는 삶의 공동체들일 텐데 이 삶의 공동체들이 더 많은 화폐 흐름을 창출하려고 하는 자본의 가치 실천과는 달리 삶의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쪽으로 가치 실천을 수행해 나갈 때, 즉 자본주의를 넘어설 자율적 세계의 가치표를 스스로 제안하고 이거를 사회에 요구하고 압박하고 행동으로 관철시켜내고 스스로 그걸 실행할 때 이 임의적으로 주어진 외부로부터의 명령 지표하고의 그 충돌이 훨씬 더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지자본주의에서 가치법칙, 정치적으로 인식된 가치법칙입니다. 이때는 순수 경제적 과정으로서 인지된 가치법칙이 아니라 이 가치법칙이 종말에 이르렀다거나 소멸됐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지만 가치법칙의 지속을 우리가 그 표준이라거나 지표라거나 평가의 형태 속에서 분명히 봐야 하지만 자본의 가치, 화폐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을 외부로부터 강제하는 이 자본의 가치 실천이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 같은 상당한 객관성을 갖는 그러한 이제 가치 척도가 있었던 상황과는 달리 그 표준 자체가 주관성을 띠게 되고 명령적 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그 공동체의 가치 실천하고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즉 내전적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점을 안젤리스의 비판을 참고하면서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안젤리스의 그 세계관,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가치 체계인데 이 가치 체계는 그 내부에 무수하게 다양한 가치 실천들의 충돌, 맞물림, 또 결합,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걸 이제 안젤스는 가치 투쟁이라고 불렀었죠. 이 가치 투쟁이 자본주의에서 가치 법칙이라는 어떤 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치 법칙을 우리가 가치 실천들의 투쟁으로서 정치적으로 이해할 때에 그 가치 법칙은 결코 경제적 법칙일 수 없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시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지표나 표준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 자본이 사람들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장치의 다름 아니다. 가치 법칙이란 건 바로 그러한 이제 장치로서 이해해야 하는 것인데, 산업자본주의에서 인지자본주의로의 변형과 더불어서 이 가치 법칙을 구성해내는 그 형태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가지고 가치 실천들의 그 투쟁이 전개되어가는 그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